자, 상생임대주택은 비과세를 위한 거주요건을 제가 없애준다고 했었죠. 자,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요건을 갖춘 등록임대주택은 주택수에서 빼버리니까 그 거주주택이 비과세가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지금 양쪽에서 지금 거주 이게 나오잖아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필요한 거주요건을 상생임대주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없을까? 가능합니다. 이게 항상 100%다 그런 건 아닌데요. 보통 이제 우리 세법은 예를 들어서 비과세 특례 혜택이라고 이렇게 할게요. 요 혜택 1번이고요. 혜택 2번 있으면 보통 2개까지는 같이 묶어서 적용을 해줍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중첩 적용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돼요. 그리고 나도 여기 상대방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돼. 그런데 둘이 결혼을 해. 그러면 혼인합과 5년 이내 매각하면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 5년도 이제 10년으로 늘어날 건데. 자, 그런데 이 한쪽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야. 그리고 다른 한쪽은 1주택이야. 즉,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혜택하고 둘이 합쳤을 때 혼인합과 특례 2개 정도는 결합이 됩니다. 근데 한쪽도 남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그럼 여기서 혼인합과 되면은 일시적 2주택, 일시적 2주택, 혼인합과, 그럼 중첩이 3개나 되는 거잖아요. 이건 안 해주지. 이거는. 야, 너무하는 거 아니냐? 야, 좀, 이런 거예요. 해도 너무한다. 한 2개 정도만 우리가 해주겠다. 이게 항상 100%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큰 틀에서는 좀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응용하기가 되게 쉽고요. 반드시 검증은 우리 세무사님 같은 세무 대리인하고 검증을 하세요. 자, 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우리 반가운 얼굴이 나왔네요. 리겔 회계사님, 김성일 회계사님 나오셨네요. 저희 방송에서도 몇 번 나오셨죠. 오랜만에 한번 좀 연락드려서 초대해야 될 것 같은데. 자, 한국경제 지코노미에서 가져온 기사고 7월 10일 날 올라온 건데, 상생 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와 거주주택 비과세는 중첩 적용이 가능할까? 가능하죠. 김성일 리겔 세무회계 대표 회계사님이 쓰신 글인데 한번 봅시다. 세법에서 양도세 계산할 때는 1가구가 보유한 주택수를 종합해 판단한다. 그러니까 나만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살고 있는,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족이 다른 주택이 있다. 그러면은 1세대 1가구 1주택이 아니라 뭐 2주택, 3주택 그러면은 비과세가 이제 깨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죠. 많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구청과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즉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면 그 주택이 주택수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세법에는 그런 게 없다. 도대체 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오해하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제가 1번하고 2번 이렇게 2개를 말씀드릴게요. 1번이 귀에 더 와닿는지 2번이 더 귀에 와닿는지 보세요. 자, 1번.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요건을 갖춰 등록한 주택은 거주주택 매각 시 주택수에서 제외됨으로써 이 거주주택은 비과세가 된다. 이게 1번. 자, 2번 할게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주택수가 제외돼서 갈색주택이 비과세가 된다. 2번. 뭐가 더 심플해요? 그냥 귀로 듣기로는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2번이죠. 네, 그러니까 문제 생기는 거예요. 세법은 심플하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이쯤에서 이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에 대한 그 취지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내가 만약에 집이 5채가 있다. 다주택자다. 그런데 보통은 주택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규제가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상가하고 비주거용하고 다르게 그냥 마음대로 그냥 임대도 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실 과세에서 이제 사각지대도 있었죠. 포착이 잘 안 된.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과세권도 좀 이렇게 좀 잘 관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특히 여기 이제 임차인들이 일반 업무용 같은 경우에는 일하는 사람들인데, 이건 이제 주거용이잖아요. 이제 또 일하는 거랑 주거용 약간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특히 주거용은 삶의 어떤 터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집들이기 때문에 좀 관리를 꼼꼼히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도입을 합니다. 잘 들으세요. 자, 너가 주택이 5개나 있잖아. 5개나 있으니까 이 중에서 5개 중에서 하나는 너가 실거줘야 되는 집이 필요하지 않겠니? 그러니까 너 여기서 거주를 해라. 그냥 여기서 거주해. 그리고 나머지 4개에 대해서 전부 다 내가 등록을 하면 내가 너 이거 나중에 팔 때 이 주택수 내가 빼줄게. 그럼 너 비과세 되잖아. 이런 스토리가 나왔던 거예요. 자, 그런데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여기 이제 조건을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갈색집에 대해서는 거주를 해라. 반드시. 조정, 비조정 상관없이. 이게 2011년인가 나왔던 제도거든요.
자, 그리고 요 등록한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냥 등록하면 안 되고 구청 세무서에 다 등록하고 그래야 우리가 관리가 되니까. 그래서 사업자 번호가 두 개가 나와요. 이 경우에는. 그리고 의무 임대 기간 꼭 해야 돼. 왜냐하면 중간에 너가 사업을 그만두면 임차인이 손해 볼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너무 고가 주택은 안 돼. 왜 혜택을 너무 많이 받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임대 개시하는 그 당시에 이때 임대 개시는 정확하게는 실제 임대를 하고요. 지자체에 등록하고요. 세무서에 등록한 요 세 가지가 동시에 만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간혹가다 이런 분들 계세요. 임대는 주고 있어. 구청에 가서 등록은 했어. 근데 세무서를 한참 뒤에 있다 하네. 그리고 나서 한 5년 정도 지나서 등록을 하잖아요. 그때부터 카운트 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 자, 어쨌든 임대 개시 기준 시가가 6억이어야 돼. 수도권 밖은 3억이야. 그러니까 좀 적당한 수준에서만 하라는 거죠. 그리고 임차인이 주거 안정을 누려야 되니까 중간에 계약 갱신할 때 5% 이내로만 올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임차인들이 여기서 편하게 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내가 너한테 혜택을 주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스토리가 굉장히 복잡한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외우고 있냐? 그냥 등록하면 주택수 빠진다 이런다는 거죠.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는 거지. 자, 그럼에도 3주택 보유가구가 두 채를 임대주택 등록하고 세부 규정을 준수해. 방금 제가 말하는 그게 세부 규정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 준수해서 임대 의무 기간까지 임대를 유지하면 나머지 한 채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이때 적용되는 규정을 주택임대 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주택임대 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규정, 아니면 줄여서 그냥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이게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20항에 있는 거예요. 복잡해요, 되게. 조문을 보면. 자, 그래서 이거를 받으려면 거주주택 비과세가 되려면 주택 취득 시기와 상관없이 2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 제가 어떤 케이스까지 봤냐면요. 여기서 실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따지기 위해서 그 통신기록을 발신 내역을 제출하세요라고 거기까지 봤어요. 끝내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거 뭐 적당히 내가 전입신고 해놓고 하면 되겠지. 큰일 납니다. 큰일 나. 당연히 이제 이게 좀 고가주택이고 이게 좀 이슈가 있었던 그런 케이스였는데 와 진짜 그거 보고 제가 이제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지역 불문하고 무조건 거주해야 된다. 자, 그런데 그리고 이제 등록한 임대주택은 요건 다 지켜야 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는 의도치 않게 해당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사정이 생길 수 있잖아요. 맞잖아요. 자, 그럼 이 경우에 거주 요건을 못했으니까 거주하지 않은 이 갈색집을 팔면 비과세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된다니까요. 거주한 주택을 매각하고 등록한 요건을 갖춰 등록한 임대주택이 빠지기 때문에 거주를 안 하면 나머지 4개가 주택수에서 제외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다른 영상에서 여러분들 보셨지만 이때 거주 요건을 혹시 상생 임대주택으로 할 수 있을까? 내가 세를 주고 직전 임대차 계약을 하고 상생 임대차 계약을 하고 그러면은 혜택이 가능할까? 즉 두 개가 중첩 적용이 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하다. 그래서 이때는 상생 임대주택 특례를 통해서 거주 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상생 임대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으려면 거주 요건을 충족하려면 3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 자, 3가지 외워보자. 자, 첫 번째, 주택을 취득하고 난 이후에 계약을 맺어야 된다. 이게 직전 임대차 계약이다. 주택을 취득하고 난 이후의 계약인 직전 임대차 계약. 직전 임대차 계약이 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문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거는 주택을 취득하고 난 이후의 계약이라는 부분이 중요하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세를 끼고 샀다. 인정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그럼 분양권을 내가 있는데 분양권 잔금 치를 때 보통 그 전에 전세 계약서 맞추죠. 내가 실거주하는 거 아니면 인정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내가 아직 잔금을 다 안 줬다는 거는 주택을 취득 안 했다는 거잖아. 그런데 그 전에 내가 임대차 계약을 쓴 거잖아요. 안 돼요. 이제 막 머리를 쓰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매수자인데 이제 새낀 물건을 사는 거예요. 내가 매수자인데 매도인하고 먼저 임차인하고 다른 임차인하고 계약서를 쓰고 특약에다가 내가 주택을 취득하면은 그날부터 이제 임대가 개시된 걸로 쓴다. 될까 안 될까? 왠지 될 것 같죠? 안 돼요. 이 경우에도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 예규에 따라서 취득일에 본인과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분양으로 취득하는 주택에도 적용 가능하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본인 취득일에, 그러니까 그 당일날 본인과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은 이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다.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은 우리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거고, 두 번째 주인전세 있죠. 주인전세. 구축 같은 경우에 주인전세를 했을 때
내가 동시에 해당 물건을 사면서 매도자가 동시에 뭐 전세계약서 써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같은 날에 쓴다. 내가 매수하는 날, 즉 이 매도인이 매도하는 날 같이 써서 주인전세를 만들면 그게 인정된 해석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나온 요것도 분양 같은 경우에도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서를 본인과 그때 동시에 하면 된다는데 이거는 리스크가 좀 있죠. 자, 어떤 세입자가 그날까지 계약서도 안 쓰고 잔금 치르는 그날까지 버티고 있다가 아무것도 뭐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오히려 세입자보다는 그 임대인이 더 엄청 속이 탈 것 같은데 불안불안해가지고 어쨌든 해석이 있다. 자, 어쨌든 요거 직전 임대차 계약은 취득하고 나서 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직전 임대차 계약은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돼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특이하게 얘는 1년 6개월로 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문에 그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직전 임대차 계약 대비 임대차 보증금 환산금액 기준을 5% 이내로 임대료를 인상하는 상생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상생 임대차 계약이 21년 12월 20일부터 24년 12월 31일 사이에 이루어져야 되고요. 상생 임대차 계약만 하는 게 아니고 상생 임대차 기간이 이때 개시가 돼야 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계약만 체결해라 그러면은 24년 12월 날 계약을 하고 실제 임대가 개시되는 걸 뭐 25년 3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는 안 되고 임대차 계약서도 쓰고 임대도 동시에 개시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이 요건을 세 가지를 다 갖추면은 거주하지 않아도 2년 거주한 것으로 보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 2년 거주한 걸 봐서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냐? 상생 임대주택 비과세 그 특례 적용 신고서가 있어요. 그거를 제출해야 된다. 이게 제가 유료 컨텐츠라서 좀 다 보여드리긴 좀 그러는데 제가 이제 오늘 올린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이제 보면은 상생 임대주택에 관한 특례 적용 신고서 잘 보세요. 신고인 이제 나겠죠. 비과세 받으려는 사람. 그리고 상생 임대주택 소재지 여기 취득일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직전 임대차 계약, 상생 임대차 계약 이거 다 적혀져 있어요. 임차인 성명, 생년월. 왜냐하면 직전 임대차 계약이라고 해당되는 그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임대차 계약이 시작되는 날짜랑 여기 취득을 딱 봤는데 취득일이 뭔가 이렇게 더 뒤에 있다. 그럼 이거 깨지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거 특례 적용 신고서를 제출 안 하면 몰라요. 뭐 정부 뭐 세무당국에서 막 찾아가지고 선생님 이거 상생 임대차 계약 비과세가 되니까 신고하세요 이렇게 안내해 줄 것 같아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챙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상생 임대차 계약이 다 종료가 돼야 돼요. 중간에 뭐 2개월 남았다 3개월 남았다 그때 팔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는 거죠. 2024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상생 임대주택 특례 적용 기한이 24년 12월 31일까지가 아니라 26년 12월 30일까지 2년 더 연장하겠다는 거지.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냐? 얘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있어요. 시행령. 시행령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다. 자, 그러면 지금이라도 만들 수 있냐? 만들 수 있다.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모두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고 모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남은 거주주택에 대해서 거주를 해야 되는데 거주를 못하더라도 상생 임대주택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나는 5채에 대해서 전부 다 임차인한테 임대주택을 제공한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왜 이런 혜택을 주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냥 하나라도 더 사서 임대주택, 즉 전월세 공급해라 이거예요. 지금 전월세 시장이 올라가니까. 왜냐면 이건 선택의 문제잖아요. 내가 집을 산다는 건 무슨 말이죠? 물론 내가 안정적인 어떤 생활 터전을 구하고 싶어서 매수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걸 내가 매수하면 나중에는 오를 거야 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그런데 이걸 매수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제 형편이 좀 안 돼서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나는 집값이 떨어질 것 같은데? 떨어질 것 같으니까 나는 그냥 임차로 있을 거야. 난 그게 더 안전한 것 같아 라고 내가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상황 맞춰서 대응을 하면 되시는 건데 이왕이면은 요런 집에 내가 상생 임대주택에 상생 임대인으로 임차인으로 내가 들어가면 청구권하고 아까 나왔던 5%하고는 두 개가 별개예요. 그러니까 나는 청구권을 한 번이 아니라 2번 쓰는 효과가 나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전월세 시장 안정에는 분명히 저는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뭐냐면 요거 등록임대주택, 즉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제도가 정말 정상화돼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이게 좀 어려울 수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상생임대주택 하나만 해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특히 정말 어려운 게 이게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거든요. 근데 요 두 개를 이제 결합시키는 거니까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은 1은 한 10 정도 돼. 그래서 좀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인데, 꼭 해당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나는 저거 해당 안 되는데 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렇게 세금이라든가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면은 안 되는 것도 가능하구나. 아는 만큼 보이고 내가 배울 수 있고, 중요한 거 뭡니까? 돈이 되는구나. 이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려운 내용인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된 새로운 소식, 특히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그리고 세법 개정, 지금 7월 중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나오면 곧바로 빠른 소식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